안녕하십니까, 박홍순입니다. 오늘 그림 산책 3회는 아르놀트 베클린의 페스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아르놀트 베클린은 스위스 출신의 상징주의 화가인데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주 접했던 그림이죠. 코로나19 때문에 더 자주 이러저런 매체에 등장하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뭔가 어디선가 봤음직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이 화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그림입니다. 상대적으로 요즘에 이 그림이 자주 언급되고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그만큼 역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 그림이 상대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도 18세기, 17세기에도 유럽에 역병이 많이 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병을 묘사한 그림들이 꽤 많았던 편이긴 합니다. 워낙 참혹한 참상을 보여줬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죽었기 때문에 그걸 그림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화가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이 베클린의 그림과는 좀 달랐어요. 어떤 점에서 달랐느냐, 대체적으로 이전의 그림들은 종교적 시각에서 바라본 역병이었어요. 보통은 그림 한 켠에 물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긴 하지만 한 켠에 교회가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성모상, 자비를 상징하는 성모상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신부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천사가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원망하기도 하고 주로는 참회, 혹은 구원을 바라는 기도의 모습,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렇게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 그 이전의 역병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클린의 그림은 달라요. 여러분도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한 구석에도 종교적 상징이 없어요. 일단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죠. 하늘에 천사도 없고요. 신부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거나 구원을 간청하거나 이런 모습도 아니에요. 그저 괴로워하고 있고 주인공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구원의 이미지라기보다는 페스트라는 어떻게 보면 악귀의 이미지를 한 이 역병 자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베클린은 병과 역병과 죽음 자체에만 주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근대 그리고 현대의 역병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찬찬히 그림의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눈에 딱 띄는 것은 이 역병의 악귀 같은 모습이죠. 괴물 용을 타고 있고요. 한 손에는 낫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요 괴물용이라는 설정이 역병의 특징을 잘 보여줘요. 하늘을 날잖아요. 지상에서의 어떤 돌발적인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하늘에서의 공격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범위로 영향을 미칠지도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역병이 그러하죠. 얘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로 전파될지도 잘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른 병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취약한 면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 그림을 보면은 벽에 기대서 죽어가는 노인의 모습도 있지만 그 앞에는 어린 소녀, 또 처녀, 뒤에는 청년까지도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역병에는 남, 여, 노, 소가 없다. 누구도 가리지 않고 몰아닥치는 것이 죽음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서양 낫이에요. 휘두르고 있는 서양 낫. 우리 낫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 낫은 이렇게 왼손에 한 손에 이렇게 한 줌 쥔 만큼을 낫으로 싹 베는 거잖아요. 이에 비해서 서양 낫은 자루도 길고 그 다음에 날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번 싹 휘두르면 그 반경 내에 있는 어떤 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줄기가 싹둑 잘리는 방식이죠. 그만큼 대량으로 무차별적으로 살상을 저지른다라는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될 테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배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 그냥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골목이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다른 그림을 보면은 어떤 대도시에 그럴듯한 건물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골목을 배경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역병이 우리 일상을 파괴한다. 일상을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멈춰버리는, 중단시켜버리는 작용을 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이 그림에서 주목하는 거는 용 머리 쪽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럼 뿌옇죠? 마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매우 뿌예요. 잘 앞이 안 보여요. 무슨 불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병이 불과 화재와 무슨 상관이겠어요. 막 건물의 한 반이 안 보일 정도로 뿌옇게 가려져 있습니다. 화가는 왜 구태여 이런 설정을 요 그림 안에 했을까요? 역병은 불투명하잖아요. 뭔가 앞이 어떨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쟁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면은, 이 역병은요, 어디까지 갈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될지, 그 죽음의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를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불투명하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우리가 걸어가듯이 더듬더듬 거려야 되는 그런 불안감, 엄습하는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을 그림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병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거의 블랙홀처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빨아들이고 있죠. 몇 달 사이에 전 세계가 그 바이러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고요. 수많은 사람이 또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는 것이 우리,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인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9세기까지는 이 흑사병으로 불렸던 패스트가 역병의 대표주자였다면 20세기에는 새로운 놈이 등장하죠.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 사진 자료를 올려놨지만 1918년에 스페인 독감, 일명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 참혹했느냐. 1차 세계대전 직후잖아요. 1918년이면 1차 세계대전 전 기간을 통틀어서 죽은 사람의 숫자의 3배가 넘는 5천만 명이 이 독감으로 죽어요. 그런데 당시는 전 세계 인구가 16억 명 정도였을 때예요. 지금에 비해서 4분의 1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 비교하면요, 거의 2억 명이 이걸로 죽었다, 바이러스로. 지금 2억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경악할 일인가. 코로나19로 현재 감염자가 1천만 명을 돌파했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5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몇 달 동안, 그리고 사망자가 52만 명만 돼도 우리는 와 하고 있는데 5천만 명이면은 몇 배예요? 100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구 대비로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세계 인구가 지금의 4분의 1밖에 안 될 때니까 스페인 독감의 그 파장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죠. 이 사진을 보면은 당시는 아직 방역 수준이 물론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체육관 같은 데에 임시로 침대를 쭉 설치해서 간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환자들 사이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 의사도 마스크를 이렇게 내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편에 간호사는 아예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방역의 수준 자체가 낮았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의 정도도 매우 낮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물론 대비는 더 열악한 수준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스페인 독감도 대부분의 바이러스 대유행이 그러하듯이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1차 대유행을 경과하고 있는 중이고요. 스페인 독감의 직접적인 파장은 2차 대유행 때 컸어요. 이때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은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차 대유행 가서 두드러진 것은 젊은 층의 치사율이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젊은 층에서, 청년층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그냥 감기 수준으로 겪고 넘어간다 라는 식으로 그냥 안이하게 대응하는 면이 있지만요. 스페인 독감 때 보면은 2차 대유행 때 죽은 사람들의 60%가 20세에서 45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습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당시 그 사진을 보면은요, 지금과 별 다르지 않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도 못하고 병원 복도에 막 앉아있는 모습, 혹은 병원까지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만큼 아직도 공공의료 체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2차 대유행까지 가게 됐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조금만, 지금보다 한 몇 배만 늘어나도 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잖아요.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다는 건요, 그만큼 치사율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사진처럼 막 체육관 이런 데 수용되고 이조차도 어려워서 집에서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역병과 관련해서 대표하는 그림이 베클린의 페스트라면은 문학에서도 아주 사실적으로 페스트를 다룬 소설이 있었죠.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는 작품입니다. 1947년에 나왔는데 아마 까미의 페스트를 읽어본 사람들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제가 자료사진에 그 페스트라는 소설에 나오는 몇 구절을 실어놨습니다. 그 뒤에 있는 배경인물이 바로 까미고요. 먼저 첫 번째 제가 올려놓은 걸 보면 페스트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 무방비 상태였다. 이 페스트를 비롯해서 역병은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몰아닥치죠. 전쟁이나 이런 거는요,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국가 간에 어떤 긴장이 증가하고 뭔가 국지전이 발생하고 이런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도 마찬가지예요. 지병들이 그러하죠. 보통 몸 여기저기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상당 기간을 앓다가 심화되고 이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준비는 물론이거니와 마음의 준비, 최악의 경우에도 우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역병은 언제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난 겨울에 이런 사태를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인류가 이렇게 일상이 다 허물어질 사태를, 세계가 거의 올스톱 상태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이것을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못했어요. 메르스 때처럼 일부 지역에서 국한된 현상으로 나타나다 끝나는 정도로만 초기에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만큼 역병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급습한다. 이 소설 속에 오랑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쥐들이 죽어나가도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수십 명 정도가 죽었을 때도 그냥 일부 사람들의 얘기로만 생각했다가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나서야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고 도시를 봉쇄하죠. 요 까미의 소설에서는 도시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투옥하고 포고문이 발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허간제도 실시하고 통행금지도 실시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강제 입원을 시키고 가족들을 강제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주요 물자에 대한 배급제를 실시하고 이런 조치들이 시행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것과 비슷하죠. 여러 나라에서 아예 국경을 봉쇄해버리고 도시를 봉쇄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국경을 봉쇄하고 더 큰 규모로,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자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상점이라든가 주요 공공기관 시설물들을 폐쇄하는 경우들은 아주 다반사로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마스크 생산 능력이 세계의 거의 최고 수준인 나라에서도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배급제를 실시했을 정도였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조차 없어가지고 거의 바이러스에 노출된 상태인 경우들도 많았었으니까요. 우리의 혼란상이 이 1947년의 패스트라는 소설의 혼란상과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소설 속에서 다양한 어떤 대응의 양상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뭐 하늘의 신에게 빌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체념 속에서 그냥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 뭐 여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기자 랑베르라는 사람은 자기만 안전하기 위해서 도시를 탈출할 것만 꿈꾸고 시도하죠. 그리고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의사 리유라는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도전하는, 그래서 이 패스트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일에 나서는 이런 인간 군상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코로나19를 놓고 여러 갈래의 대응 양상을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저 불안 속에 휩싸여 살면서 그냥 막연하게 좋아질 날을 기다리고 그냥 옛날에 좋았던 시절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적극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의사나 간호사들이라든가 혹은 그 정부에서처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난 그저 살겠다,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 인간군상들이 보이는 것이 이런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설을 보면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소설의 마지막 대목이었어요.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적 승리가 될 수 없음을 알았다. 자, 패스트가 진정이 됐어요. 그런데 까미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고 말해요. 결정적 승리는 불가능하다. 역병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어느 때 인간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그것을 보낼 날이 다시 온다. 역병은 끝나지 않는다. 다시 닥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게 된다. 결국은 강조하는 것은 역병이 주는 교훈을 통찰하라 이거거든요. 사실은 베클린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클린은 우연히 그냥 어느 날 마음이 동해서 이 그림을 그렸던 것은 아니에요. 이 패스트라는 그림만이 아니라 이 화가는 평상시에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했던 화가예요. 그래서 자기 자화상도 죽음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고요. 무엇보다 제일 유명한 것은 죽음의 섬이라는 연작을 여러 차례 그렸죠. 그만큼 일상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성찰을 하면서 뭔가 패스트라는 이 계기,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 메시지로부터 교훈을 얻어내는 것이 그림을 보는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의 시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패스트는 세균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좀 덜했을 수 있어요. 대처가 좀 용이했던 면이 있어요. 세균은 바이러스랑 달라서 작은 미생물이긴 하지만요, 하나의 생명체예요. 독자적이고 완결적인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을 채취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배양도 쉬워요. 배양이 쉽다는 건요, 그만큼 연구가 쉽고 나아가서는 백신 개발이라든가 치료제 개발이 용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균들은 우리가 항생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또 백신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접하는 식중독, 대장균이라든가 콜레라균이라든가 결핵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이제는 현재 의학이나 과학 수준으로 통제나 제어가 가능한 경우죠. 이에 비해서 바이러스는 하나의 독자적인 생명체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유전 물질을 단백질이 싸고 있는 단순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가 많아요. 끊임없이 변이가 일어나고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샘플 채취도 쉽지 않고 배양은 더더욱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어려워요. 우리가 감기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도 다 바이러스인데 감기 바이러스 종류만 200종이 넘거든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변이가 수시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 수 없어서 감기 바이러스, 감기 백신은요, 그 다음에 치료제는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대처가 어려운 거죠. 독감도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는 더더욱 변이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로 뭐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더더욱 변이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되게 어렵죠. 그만큼 우리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태입니다. 자, 좀 아까 까미가 얘기했던 이런 역병으로부터의 교훈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번지고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그 역병 앞에 우리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연 파괴를 얘기해요. 자연 파괴로 인해서 야생의 생물들이 자꾸 그 야생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간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야생동물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변이되고 전파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대량 사육과 그 다음에 대량 도살, 이 공장식 사육을 통해서 우리가 고기 섭취를 많이 하잖아요. 육류 섭취를. 그 과정에서 가축과의 접촉이 많아진 것도 가축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가 더 빈번하게 변종 바이러스로 인간에게 전염이 되는 사태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진단들이 많고요. 무엇보다도 단 몇 달 만에 전 세계로 도시 농촌 갈 것 없이 막 번지는 여기에는 어떤 세계화 과정 속에서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된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같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 다음에 뭔가 그 대규모적인 기계 문명, 도시화, 뭐 이런 것과 연관성이 많아서요. 우리 인류가 미래의 희망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기계 문명에 대한, 도시 문명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촉구하는 면이 있다. 우리 문명이란 게 과연 유지 가능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느냐, 환경 파괴만이 아니라 이 역병, 바이러스에 의한 역병이라는 점에서도 과연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베클린의 패스트라는 그림 혹은 까미의 패스트라는 소설이 주는 교훈은 또 하나 우리 개인 스스로가, 우리 모두 스스로가 내적으로 가져야 되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베클린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패스트라는 그림 말고도 자화상 속에서 죽음을 응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료로 올려놓은 베클린의 자화상이 대표적입니다. 보시면은 먼저 앞에 이제 팔레트와 붓을 든 화가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 거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거울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자기 등 뒤로 바짝 다가와 있는 죽음의 그림자, 즉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해골을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베클린을 흔히 죽음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죽음의 화가라는 말보다는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화가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단순히
죽음이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화가들은 많았었어요. 전쟁이나 아니면 병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자체를 그냥 보여주는 그림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죽음을 떠올리고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끄집어내서 자기의 지표로 삼고 이럴 수 있는 여지, 가능성들을 자극하는 화가들은 그리 많았던 편은 아니다. 그런데 베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화가다. 어떤 면에서는요, 화가 개인의 경험도 이 그림 안에 다분히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절실한 자기의 경험과 느낌을 그림으로 드러냈다고 봐야 되겠죠. 베클린, 많은 화가가 그러했듯이 베클린도 불우했던 어떤 과정을 겪었어요. 당대에는 그리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극도의 빈곤한 삶을 살아야 됐고요. 그 과정에서 온갖 병마들을 가족들이 겪어야 했어요. 패스트, 콜레라, 장티푸스 뭐 이런 온갖 질병으로 부인과 6자녀를 잃어야 됐어요. 사별을 했어야 됐죠. 자기도 당연히 얼마나 위험 속에 노출돼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언제든지 자기에게 다가와서 야 이제 나랑 가야지라고 어깨를 톡톡 칠 날이 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등 뒤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자화상 속에 그려놓고 그 죽음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거울을 통해서 응시하는 자신의 모습을 담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까 우리가 본 베클린의 페스트라는 그림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죽음은 누구나 다 떠올리는 것 아니냐. 누구나 사람들이 죽는다는 건 알지 않느냐. 과연 그럴까요?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인간은 죽는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인간이지 내가 아닌 거죠. 마치 우리가 흔히 3단 논법으로 얘기할 때 쓰는 말 있잖아요.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그럴 때 등장하는 그냥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인정하는 거지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이 이 베클린처럼 내 등 뒤에 와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등을 툭툭 치면서 이제 나랑 가자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사실은 코로나19 사태를 놓고도요. 많은 전문가들, 의학자라든가 과학자라든가 관련 전문 기관에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예측하면서 더 이상 옛날로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이젠 우리 옛날로 못 들어간다. 많이 접했죠. 그런데 얼마나 그것을 실감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그거를 받아들이나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변화를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그걸 정말 뼈저리게 절실하게 생각한다면요. 우리 삶이 다 통째로 바뀌어야 돼요. 과거의 삶처럼 못 살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절실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는 다시 몇 달 전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갈 것을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 국가의 제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될 거예요. 지금처럼 대규모적인 학교 시스템, 대규모적인 기업 시스템, 대규모적인 도시 시스템, 이게 만약 지금의 이 코로나 상태가의 연장선에서 바라본다면요,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못한다면요, 이 전체가 큰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럼 사회가 혁신을 해야만 되죠. 국가 간의 관계는 더하죠. 국가 간 사실상 지금 거의 봉쇄에 가깝잖아요. 부분적으로만 소통이 이루어지고,
거의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럼 그 간의 관계도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되지만 이걸 실감하나요? 아니요. 우린 실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막연하게 곧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옛날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꿔요. 그러면서 자기 위안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절실하게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을 신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진단에 대해서 뭐 허풍이나 과장으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 위안에 머물러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이율배반적인 면이 다분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는 죽음이라는 면에 대해서도 내적 성찰로까지 이어가고 있지 않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많은 사람이 죽고 있구나 생각하지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어떤 차이를 갖느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 그 다음에 이 베클린이나 까미가 패스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 멀지 않다는 건 곧 삶의 태도와 연관이 되죠. 죽음의 문제는 곧 삶의 문제잖아요.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건요, 오늘 같은 날이 계속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걸 뜻해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이 어떤 고유한 하루가 아니라 그냥 무수한 여러 날의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무심코 지나치게 돼요. 오늘 하루에 지금 여기의 유일성은 사라져버리죠. 그만큼 소중하지가 않죠. 코로나19가 주는, 그 다음에 이 역병이 주는 우리의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안정적인 게 아니다.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도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절실히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유일성,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막연한 유한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일성, 유한성을 뜻한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다고 봐요. 코로나로 인해서 방만한 대면 접촉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어렵게 됐잖아요. 설사 일정하게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런 어떤 예전처럼 방만한 인간관계와 끊임없는 물질적 욕구들을 추구하는 삶이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의 행복의 기준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 보다 긴밀한 내적 관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 만족, 물론 포기할 수 없는 거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적 만족이라든가 어떤 일상 속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걸로 인생의 가치관이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은 변화, 혁신을 가져야만 되는 때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래서 이 베클린의 그림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참혹한 현실, 또 불안한 현실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연관성이 깊은 그림 또 소설을 통해서 어떤 점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반성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은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림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